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엄청 고생해서 출시한 신제품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1만 건의 분노한 고객 리뷰가 쏟아진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 임원회의에서 원인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식은땀이 나네요. 그쵸. 완전 패닉에 빠진 여러분은 그 1만 건의 텍스트를 막 챗 GPT에 밀어넣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핵심 불만 사항을 분석해줘. 단 5초 만에 AI가 아주 완벽하게 정리된 깔끔한 카테고리별 보고서를 뱉어냅니다. 그러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죠. 야, 내가 이걸 해냈구나 하면서요. 맞아요. 스스로가 막 찬자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심층 탐구 자료에 따르면요. 그 AI는 방금 여러분에게 약간 뭐랄까 분석의 환상을 심어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문제를 진짜 해결한 게 아니라 그저 의미를 흉내내고 있었다는 아주 뼈 때리는 지적이죠. 네네. 우리가 매일같이 AI한테 의존하면서도 묘하게 그 결과물이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다룰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와 뉴욕 대학교 상하이 연구진의 논문 인간의 해석과 기계의 표현 연결하기가 바로 이 찜찜함의 실체를 아주 완벽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회의록이나 고객 피드백 아니면 수백 건의 심층 인터뷰 기록들 우리는 진짜 매일 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핵심 통찰을 찾아내야 하니까요. 네, 학계에서는 이런 막노동을 질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죠? AI가 단 몇 초 만에 몇 줄치 텍스트를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데 도대체 왜 이게 한계가 있느냐는 거죠. 요약이 곧 분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약 잘해주면 그게 분석 끝 아닌가? 그런데 요약은 분석의 출발점일 뿐이지 종착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논문이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고전적인 비유를 하나 가져오는데요. 그 맹인과 코끼리 비유 아시죠? 각자 코끼리 다리 만지고 기둥이다, 코 만지고 뱀이다 하는 그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개별 인터뷰나 고객 불만 리뷰 한 건 한 건이 바로 그 코끼리의 파편들입니다. 심지어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의 증언이랑 다리를 만진 사람의 증언은 겉보기엔 완전히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챗 GPT한테 1만 건을 리뷰를 요약하라고 시키는 건 그냥 맹인 1만 명의 증언을 쫙 모아서 코끼리 코에 대한 증언이 30%, 다리가 70%입니다. 이렇게 통계만 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그냥 데이터의 표면만 쓱 훑은 것에 불과하죠. 그럼 진짜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진중한 질적 연구, 그러니까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그 파편들을 다 모아서 이건 뱀이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코끼리구나 하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내야 해요. 틀을 만든다. 네, 이 과정에서 분석가는 두 가지 거대한 추론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개별 단서에서 표면적인 말뜻 이상의 숨은 맥락을 이끌어내는 의미 추론이고요. 의미 추론. 네. 둘째는 그 의미 조각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 현상의 어떤 거시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발생했는지 판을 짜는 구조적 재구성입니다. 와, 이거 듣고 보니까 약간 탐정 같네요. 단순히 흩어진 증거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싹 다 재건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분석 끝냈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 사실 이 거대한 코끼리를 재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쳐내기 바쁘니까요. 네, 저부터도 그냥 고객 불만은 크게 배송, 품질, 가격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하고 땡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바로 그런 우리의 뼈를 때리기 위해서 이 연구진이 아주 혁신적이고 객관적인 4 곱하기 4, 그러니까 4x4 지형도를 제안합니다. 4x4 지형도요? 네, 우리가 흔히 뭉뚱그려서 분석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두 개의 축으로 완전히 해부해버린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가로 세로 4칸씩 총 16칸짜리 바둑판을 하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바둑판. 그럼 세로축부터 파고 들어볼까요? Y축은 뭔가요? Y축은 우리가 텍스트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를 캐내느냐를 따지는 의미 영석의 수준입니다. M1부터 M4까지 4단계로 나뉘죠. M1부터 M4까지. 이 단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씩 짚어주실 수 있나요? 먼저 M1은 묘사적 단계입니다. 텍스트에 있는 사실을 진짜 있는 그대로 요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리뷰에는 화면이 깨졌다는 말이 들어있다. 딱 이 수준입니다. 그냥 검색해서 찾아내는 수준이네요. 그럼 M2는요? M2는 범주적 단계인데요. 표면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주제나 카테고리로 묶어내는 겁니다.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불만을 배송, 품질, 가격으로 묶었다. 이게 정확히 M2에 해당합니다. 아, 진짜 딱 거기까지가 제가 평소에 AI 활용해서 일할 때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구역이네요. 저 완전 M2 인간이었군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 데이터 처리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논문을 보니까 M3로 넘어가면 갑자기 난이도가 확 뛰더라고요. M3를 해석적 단계라고 부르면서 막 화용론이, 프레임 의미론이 하는 엄청 복잡한 학술 용어들이 막 쏟아지던데? 네, 용어가 좀 어렵죠. 대체 이 화용론이라는 걸 비즈니스 분석에 어떻게 쓴다는 건지 좀 쉽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화용론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상황의 맥락 속에서 화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 회의실에서 여기 좀 춥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고 쳐보죠. 네, 춥지 않냐고 물었죠. M1이나 M2 수준의 분석기라면 이 문장을 그냥 온도에 대한 언급 혹은 날씨 카테고리로 분류할 겁니다. 아, 춥다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요. 네. 하지만 M3 수준의 인간 분석가는 그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창문 좀 닫아주세요 혹은 히터 좀 틀어주세요 라는 암묵적인 지시라는 걸 단번에 추론해냅니다. 와, 텍스트에는 문 닫으라는 말이 아예 없는데도요? 그렇죠. 텍스트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진짜 의도나 권력관계, 사회적 맥락을 확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M3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객이 경쟁사 앱은 버튼이 큼직큼직해서 참 좋더라고 리뷰를 남겼을 때 그걸 단순히 경쟁사 언급으로 분류하면 M2인 거고 네네. 그걸 보고 아, 우리 앱 UI가 지금 너무 복잡해서 이 고객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진짜 의도를 읽어내면 그게 M3가 되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 M4, 즉 이론적 단계는 어떤 영역일까요? 글쎄요, M3만 해도 엄청 깊은데 더 들어갈 때가 있나요? M4는 그 데이터 자체의 맥락마저 완전히 뛰어넘는 단계입니다. 외부의 거시적인 이론적 렌즈를 가져와서 현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죠. 외부의 렌즈를 가져온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UI 리뷰를 예로 들어볼게요. M3에서는 UI가 복잡해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석했잖아요. 네. M4에서는 이걸 디지털 디바이드 혹은 기술 자본주의 시대의 노년층 소외 현상이라는 아주 거대한 사회학적 이론을 덧입혀서 설명하는 식입니다. 개별 데이터가 거대한 시대적 통찰로 점프하는 순간이죠. 와, 진짜 단순 요약인 M1에서 시작해서 통찰인 M4로 가는 과정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약이네요. 자, 그럼 이번엔 바둑판의 가로축, X축으로 가보겠습니다. 기껏 깊은 의미를 파악했어도 그걸 어떻게 모델링하느냐, 즉 D1에서 D4까지의 축이 남아있잖아요. 네, 구조화의 영역이죠. 모델링의 가장 기본인 D1은 정적 지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인드맵처럼 어떤 주제들이 그냥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 띡 선으로 이어서 보여주는 스냅샷이에요. 여기엔 시간의 흐름 같은 건 없는 거네요. 전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D2가 바로 단계 혹은 타임라인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고객이 앱을 켰다, 결제 버튼을 눌렀다, 오류가 났다. 이렇게요. 그런데 솔직히 D2 타임라인만 잘 그려놔도 되게 훌륭한 보고서 아닌가요? 시간 순으로 정리 딱 했으면 사건의 전말은 다 파악된 거잖아요. 사건의 전말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D2에는 아직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아, 인과관계가 없다. 네,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순서는 정확히 알지만 진짜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진 건지는 입증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하, 오비일학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D3인 인과적 경로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A가 B를 유발했다는 방향성 있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모델링합니다. 그냥 일어난 일의 나열이 아니라 Y와 How를 규명하는 거죠. 자, 까마귀와 배의 관계를 드디어 증명해내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는 마지막 끝판왕, D4 시스템 역학과 피드백 루프는 뭔가요? 이미 원인과 결과가 나왔는데 더 할 게 있나요? 현실 세계의 인과관계는 A가 B를 딱 치고 끝나는 그런 당구공 같은 일방향 화살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4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순환고리를 그려냅니다. 순환고려? 이거 청취자 여러분 일상에 한번 빗대어 볼게요. 제품 관리자, 그러니까 PM이 있다고 쳐봅시다. 유저들이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에 불만을 제기해서 유저 이탈이 발생했어요. 네,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죠. 그건 D3 수준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PM이 막 밤을 새워서 열심히 그 버그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저들은 그 버그를 자기들만의 어떤 편리한 단축키처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너무 좋은 예시네요.
그래서 버그를 고쳤더니 오히려 앱이 불편해져서 유저 이탈이 더 가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해결책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그게 다시 초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 거미줄 같은 순환. 이게 바로 D4 수준의 모델링인 거죠. 네, 아주 완벽한 시스템 역학이 예시입니다.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예로 들었는데 호스트님이 방금 말씀하신 제품 관리 사례가 청취자분들께 훨씬 와닿겠네요. 감염병 퍼져서 경제 봉쇄했더니 경제 나빠져서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몰래 밖으로 나오고 그게 다시 감염병 확산시키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깊이의 Y축 M1에서 M4, 그리고 구조의 X축 D1에서 D4가 만나는 이 16간의 지형도 정말 완벽한 평가 기준이네요. 연구진이 이걸 가지고 무려 300편의 논문을 분석했잖아요. 인간 연구 231편, AI 모델링 연구 69편. 네, 방대한 양을 분석했죠. 과연 인간과 AI는 지금 이 지도 위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보니까 아주 놀라운 세 가지 패턴이 발견됐던데요. 첫 번째 발견은요. 현재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철저하게 모델링이 얕다는 사실입니다. 모델링이 얕다. 그러니까 아까 X축 얘기죠. 네, 프롬프트를 막 기가 막히게 잘 쓰면 Y축에서 M3, 그러니까 해석 흉내를 어느 정도 내긴 합니다. 그런데 X축을 보면 기가 막히게도 거의 다 D1 정적 지도나 D2 타임라인의 늪에 빠져 있어요. 와, 겉보기엔 멋진 키워드들을 쫙 뽑아주긴 하는데 그걸로 복잡한 인과관계나 피드백 루프를 스스로 구축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프롬프트에 진짜 심층적으로 분석해줘 라고 써도 막상 결과물이 어딘가 좀 허전했던 이유가 이거였네요. 그냥 예쁘게 카테고리만 나눠주고 진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안 짜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럼 반면에 인간 연구자들은 어땠나요? 인간은요, 의미는 아주 깊은데 표현이 가볍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의미는 깊지만 표현은 가볍다. 네, 인간은 M4 같은 깊은 이론적 통찰이나 숨은 의도는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통찰을 D4 수준의 정교한 동적 피드백 시스템으로 명확히 도식화해서 남한테 딱 증명해내는 데는 상당히 서툰 모습을 보였죠. 머릿속엔 다 있는데 그걸 지도로 예쁘게 못 그린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 연구의 진짜 하이라이트, 세 번째 발견이 바로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도의 왼쪽 위, 그러니까 얕은 표면적 의미인 M1, M2만 가지고 고차원적인 피드백 시스템인 D4를 만들어낸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깊이 있는 해석의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얄팍한 요약 데이터를 이리저리 끼워 맞춰봤자 결코 복잡한 현실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데이터로 팩트체크해버린 셈이죠. 이거 영화 평론으로 치면 딱 이렇겠네요. AI한테 영화 분석 맡기면 주인공 A와 B가 카페에서 만났다. 그리고 10분 뒤에 다퉜다. 이렇게 표면적 줄거리, 그러니까 M1이랑 D2 타임라인만 나열하는 거예요. 네네, 줄거리 요약이죠. 반면에 훌륭한 인간 평론가는 이 만남을 해서 B가 창밖만 바라보는 행동은 현대사회의 계급적 단절을 의미하고 이게 원인이 되어서 끊임없는 오해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거대한 파국을 초래한다.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M3랑 D4를 넘나들면서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득 진짜 궁금해지네요. 요즘 AI들 진짜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왜 D3나 D4 수준의 모델링을 아직도 못하는 걸까요? 질적 연구 방법론 용어를 하나 빌려오자면요. AI는 개방 코딩의 달인이지만 축 코딩에는 완전 젬병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축 코딩이요. 코딩은 알겠는데 여기서 축은 대체 무슨 축을 말하는 건가요?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범죄 수사만 꾸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만 건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단어마다 포스트잇을 써서 화이트보드에 덕지덕지 막 붙이는 작업. 이게 바로 개방 코딩입니다. 아, 그냥 쫙 펼쳐놓는 거요? 네, LLM은 이걸 1초 만에 해내죠. 그런데 축 코딩은 탐정의 붉은 실을 딱 들고 이 포스트잇이랑 저 포스트잇을 연결하면서 이 용의자의 이 발언이 저 증거와 인과관계를 형성하는구나 하면서 축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아하, AI는 포스트잇을 색깔별로 예쁘게 쫙 분류하는 건 진짜 잘하는데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붉은 줄, 즉 인과관계의 축을 스스로 그려내지는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는 방대한 텍스트에 확률적 통계, 그러니까 군집화를 낼 뿐이지 그 군집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구조적으로 사유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묘한 오기가 좀 생기는데요. 만약 제가 작정하고 챗GPT의 프롬프트를 엄청 강력하게 쓰는 거예요. 너 무조건 M4 수준의 심오한 사회학적 이론 적용해. 그리고 D4 수준 피드백 루프 안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억지로 막 강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문의 네 번째 섹션이 바로 그 위험 구역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 구역이요? 네. 억지로 고차원 분석을 강요하면 첫 번째로 환각과 과대 해석이 막 폭발합니다. LMM은 기본적으로 워낙 유창하잖아요. 명령을 받으면 아주 그럴듯한 이론적 언어를 구사하면서 가짜 인과관계를 그냥 막 지어냅니다. 헐. 탐정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포스트잇 사이에 막무가내로 붉은 실을 칭칭 감아버리는 꼴이죠. 진짜 무서운 건 그 결과물이 우리가 텍스트로 읽기엔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럴싸하다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 보고서로 내면 임원들이 속아 넘어가기 딱 좋게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추적 가능성이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추적 가능성이요? 인간 분석가한테 너 왜 이런 결론 냈어? 부르면 그 인터뷰 45페이지 세 번째 줄에 화자가 머뭇거린 부분 때문이야 하고 원본 데이터를 쫙 역추적해서 증명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거가 확실하죠. 하지만 AI는 여러 단계의 요약과 합성을 막 거치면서 자신이 왜 그런 그럴싸한 결론을 냈는지 원본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싹 다 끊어버립니다. 그냥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거네요. 하지만 제가 이 논문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건 의미 흉내내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하죠. 솔직히 요즘 챗GPT랑 대화해보면 저보다 더 감정이입도 잘해주고 뉘앙스도 엄청 잘 파악하는 것 같거든요. 약간 위로도 되고요. 그런데 왜 AI가 진정한 의미 형성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AI가 내놓는 공감이나 깊은 해석은 결국 통계적 결과물일 뿐이지 살아있는 경험이나 위치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치성이라는 건 내가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뭐 소수자인가 다수자인가 이런 거에 따라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다르다는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인간 연구자는 화자의 성별이나 계급, 문화적 배경 같은 특정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아주 반성적으로 읽어냅니다. 반성적으로요? 인터뷰 대상자가 막 침묵하거나 특정 단어를 회피할 때 그게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압력 때문인지 인간은 직관적으로 딱 캐치하잖아요. 행간의 침묵을 읽어내는 거네요. 그런데 AI의 작동 원리는 철저히 다음 단어 예측과 통계적 확률입니다. 만약 특정 소수자 집단의 아주 독특하고 미묘한 문화적 뉘앙스가 담긴 데이터를 AI한테 분석하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수결의 원칙에 먹혀버리나요? 정확합니다. 인터넷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지배적이고 보편적인 다수자의 시각으로 그 미묘한 뉘앙스를 완전히 평탄화시켜버립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결국 AI가 보여주는 통찰이라는 게 진짜 그 사람의 숨은 마음을 읽은 게 아니라 이런 단어 뒤에는 평균적으로 이런 통찰이 오더라고요 하는 인터넷 평균값이 흉내내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계적 다수결이 질적 연구의 생명인 그 소수 의견의 뉘앙스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네요. 네.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문장을 생성해내는 의미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것. 이게 이 논문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당장 내일 수천 건의 리뷰나 시장조사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그럼 이 불완전한 AI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믿고 어디부터 내가 직접 해야 합니까? 다행히 연구진은 AI를 당장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바에서 지형도를 일종의 거버넌스 도구로 활용하라고 조언하죠. 작업의 영토를 명확히 분할하는 게 핵심입니다. 영토 분할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수천 건의 데이터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고 패턴을 찾아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일, 즉 Y축의 M1, M2 요약과 X축의 D1, D2 타임라인 매핑은 그냥 AI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십시오. 단순 노동은 넘겨라. 네, AI는 이 분야에서 인간보다 수백 배 빠르고 지치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돈된 포스트잇들 이면에 숨겨진 고객의 진짜 억눌린 의도, 즉 M3를 파악하고 우리 회사의 어떤 정책이 저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지 붉은 실을 연결해서 시스템의 피드백 루프 D4를 구축하는 일. 그 진짜 중요한 거요? 이 고도의 작업은 반드시 인간 분석가가 키를 쥐고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휴먼 인더 루프군요. 기계가 아주 빠르고 예쁘게 차려놓은 데이터 밥상 위에다가 인간이 통찰이라는 메인 요리를 직접 완성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비유가 훌륭하네요. 딱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다룬 이 4x4 지형도는 비단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이 다음 프로젝트 회의록을 정리하거나 시장 동향 보고서를 쓰실 때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져보세요. 어떤 질문이죠? 나는 지금 AI를 써서 D1 수준의 예쁜 마인드맵만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현상의 근본을 움직이는 D4 수준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보고서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겁니다. 맞습니다. 이 지도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아주 강력한 나침반을 얻은 셈이 되니까요. 자, 이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통계적 한계 때문에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M4나 복잡계를 그리는 D4에 취약하다고 계속 짚어보았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명백한 한계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만약 아직 가까운 미래에 AI가 수백만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싹 다 계산해서 D4 수준의 시스템 역학 모델링마저 완벽하게 해내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와, D4까지 AI가 정복한다고요? 네, 인간 사회의 그 복잡다단한 피드백 루프는 물론이고 인간 특유의 모호함이나 숨겨진 의도까지 원시 데이터로부터 100% 오차 없이 계산해내는 그런 날 말입니다. 기계가 단순한 통계적 흉내내기를 넘어서 인간의 사회적 맥락마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아주 무서운 가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기계가 인간의 그 암묵적인 생각의 흐름과 사회적 구조마저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정복해버린다면 대체 그때에도 여전히 직관을 발휘하고 행간을 읽어내는 인간만의 고유한 통찰이라는 게 남아있을까요? 인간의 질적 해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인간이 기계가 만든 완벽한 모델링에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결제자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기계가 그려낸 그 완벽한 4x4 지도답게서 완전히 새로운 5차원의 의미를 창조해낼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화두네요. 다시 처음의 맹인과 코끼리 비유로 돌아가 봅니다. 언젠가는 AI가 코끼리의 무게, 질감, 심장 박동수까지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싹 다 분석해낼 날이 분명 올 겁니다. 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머지않았죠. 하지만 그 모든 데이터를 쫙 굽어보면서 아, 이건 코끼리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코끼리를 타고 저 숲을 향해 가야 해. 라고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일은 끝끝내 우리 인간의 몫으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향을 정하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니까요. 오늘의 이 흥미로운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분석 작업에 새로운 렌즈 그리고 새로운 무기가 되었을 기를 바랍니다. 이번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